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한 방에 알아보는 시간 한방이 답이다. 조진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요즘은 건강 수명이라는 말이 더 유행이라고 해요. 근데 네. 다시 말해서 오래 살더라도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말하는데 네. 100세를 살아도 우리가 힘들게 병원에서 누워서 지내면 또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네. 이 장수도 그냥 장수가 아니라 무병 장수가 중요한 건데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비법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이 건강 MC인 제가 또 한 가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비법인가요? 그 비법이 바로 뭐냐면 특별한 건 사실 없고요. 네. 네, 특별한 네. 건 없어요. 그냥 음식 조심하고 또 금연, 운동, 그리고 편안하게 마음을 항상 먹는 게 바로 건강 수명의 비결인데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거를 우리가 평소에 잘 지키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신 있게 대답하신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뭐 뜸을 하도 들으시길래 네, 정말 대단한 비법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다 아는 거 다시 말해서 그만큼 아는 거지만 실천이 중요하다. 맞아요. 여러분들도 실천을 할 수 있게 계속 노력하셔야겠고요. 오늘도 가족의 건강 지켜보는 시간 한방이 답이다를 통해서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원장님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 하실 든든한 원장님들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방이 답이다. 이분들과 함께 오늘도 알찬 시간 꾸려봤고요. 첫 순서 보이는 라디오 준비돼 있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을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 오늘의 사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예, 어떻게 키워요? 갑자기 막 계속 돌거나 막 이래요. 이걸 강하게 하지 말아야 이래야 되냐? 정태야, 아까 스트레스 받았어? 왜 그랬어? 기억이 안 나. 제가 상황을 잘못 설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건강 한의사. 저는 건강해지고 싶은 특히 얼굴이 개그맨 오정수입니다. 예, 저도 같이 건강해지고 싶은 이정환 이사입니다. 특히 얼굴 크기가. 자, 오늘 또 이렇게 원장 선생님이 나와 주셨어요. 네. 저 보니까 어때요? 예.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많이 친해졌죠? 이제 좀 어때? 잘생겨 보여요? 좀 덜 놀래요. 야, 그런 얘기는 내가 처음 들어보는데 진짜요? 매력이 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그러면 저는 이제 속으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좋아해요. 한번 아주 해주시죠. 좋은 해석이에요. 매력 덩어리. 이제 건강 고민 한번 만나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보시죠. 깜빡깜빡하는 우리 아이.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정말 금쪽 같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45살에 난임 시술을 통해서 겨우 얻은 3살짜리 아들인데요. 요즘 저희 아들이 자꾸 심하게 눈을 깜빡거립니다. 요즘 이런 아이들 때문에 고민이 많은 부모들이 많아요. 그쵸. 자, 처음에는 동네 병원을 갔는데 틱 증상이 의심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뢰서를 받고 대학병원을 갔는데요. 이런저런 검사를 받고 난 후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혹시 저희가 맞벌이 부부라 아이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한 게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어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직장도 그만뒀어요. 그러니까요. 자, 눈 깜빡임에 좋다는 음식과 약도 먹여보고 치료도 해봤지만 그래도 증상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한방 쪽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한의학에서 보는 이 증상의 이유와 원인은 무엇일까요? 치료는 어떻게 하시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거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일단은 뭐 심리적인 게 가장 첫 번째. 예, 다행히도 이제 대부분 별 이상은 없다라는 진단을 받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긴장되는 상황에 오면은 어떻게 돼요? 긴장을 풀려고 해소를 하려고 막 행동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긴장되고 뭐 손을 막 털거나 저는 이렇게 하는 그죠 것 그죠 같아요. 이렇게 하거나 네. 그죠.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게 몸의 긴장이든 아니면 음식을 먹고 속이 불편한 거든 어떤 불편한 상황을 해소를 하려고 하는데 어른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일을 하면 힘들다 이거를 아는데 애들은 그게 아직 형성이 제대로 안 된 상태거든요. 애들은 몸 길이가 짧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열대사가 굉장히 급격해요. 조금만 해도 그냥 열이 확 올랐다가 금방 또 확 식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걸 발산하는 행동 중에서 이렇게 좀 과잉 반응, 눈 같은 경우 막 깜빡깜빡 한다든가 주변 막 돌아다니고 막 가만히 못 앉아 있고 그런 증상도 있어요. 그렇죠. 워낙 다양한 증상들이 많아요. 아니 근데 그런 증상이 네. 커서 어른이 돼도 이게 이어지나요? 근데 대다수는 보통 이제 사춘기 지나면서 이제 2차 성징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예. 그때 이제 면역 기능 자체를 하는 주체가 장에서 이제 여기로 올라와요. 흉선으로.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이 장 자체가 할 일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해지는 경향성은 있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사춘기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치료를 해야겠네요. 지금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본인 회사도 그만두고 애를 위해서라면은 일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그죠? 저요? 아, 일이 우선인가요? 애 어떻게 키워요? 엄마에 대한 애착이나 이런 분리불안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 네.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네요. 예, 그래서 한 번이라도 떨어져 본 걸 경험을 했던 애들은 그 짧은 시간의 그 기억이 우리가 보기엔 한 하루 이틀이지만 애가 보기엔 그게 굉장히 긴 세월이란 말이에요. 제 인생에 비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공포로 다가오면 긴장 상태가 잠깐 내 눈에 안 보이면 어디 또 갔나 싶으면 막 긴장되면은 막 그럼 정말 문제인데 그 아이한테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이게 한방적인 뭐 이런 음식이나 뭐 이런 약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긴장을 풀어준다는 것 자체는 아무나 다 해줄 수 있고 뭐 어떤 거든 먹는다고 무조건 해소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다만 일단 긴장을 시킬 수 있는 음식은 일단 피해야 된다는 거. 사람이 긴장될 때 제일 많이 먹는 게 단 거죠. 네. 그래서 시험 볼 때 선물로 뭐 줘요? 엿. 엿, 예. 초콜릿, 사탕 예. 이런 거 먹잖아요. 예. 단 거를 먹이면은 애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네요. 그러니 긴장이 풀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가 사탕 같은 거나 이런 과자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찾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걔네들이 들어와서 설탕이 들어간 애들은 결국엔 다시 몸을 또 긴장시켜요, 역으로. 아 그래요? 예. 가능하면 조청이나 꿀 같은 조금 이제 인위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들로 들어오게 되면 몸의 긴장도가 덜해서 그러니까 단 거 먹이지 말라 그러면은 뭐든 단맛은 다 안 돼 막 생각하는데 설탕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스킨십. 예. 스킨십을 자주 해줘요? 자주 해주는 게 좋은데 어디를 해줘야 되느냐? 네. 아까 말했잖아요. 사춘기 될 때는 여기로 올라오지만 그 전까지는 여기가 담당한다 그랬잖아요. 배꼽 위에다가 그냥 뭐 꽉 누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지그시 대고만 있는 것만으로도 체온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온도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혈류 흐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애들이 배가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왜 엄마 쏘는 약속? 그거 있잖아요. 제가 안으면 냄새 난다고 좀 내려가라 그래요. 그러면 저는 항상 애 배를 안아주거든요. 잘하고 있는 거네요. 좋은 거예요. 장 자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큰 요소 중에 하나라고. 이런 아이들이 갑자기 틱 증상이 있어요. 갑자기 막 계속 돌거나 막 이래요. 그럴 때 이걸 강하게 하지 말아야 이래야 되냐? 그냥은 좀 더 줘야죠. 그냥 모른 척, 못 본 척.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뭐 부딪히고 막 이러는 거 자행리처럼 다칠 정도만 아니라면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 내가 긴장돼가지고 막 손 털고 있는데 털지 마 이런다 그게 해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더 긴장되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잠깐 가만히 있다가 조금 지나면 또 더 막 안 볼 때는 더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하지 말고 나중에 이제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거 같이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정태야 아까 스트레스 받았어? 왜 그랬어? 아까 뭐가 마음에 안 들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 자꾸 해보는 거죠.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유도를 해봐야지 상황을 자꾸 유추를 해보고 제가 상황을 잘못 설정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도 건강 한의사 오늘 정말 명쾌한 또 정말 명이 많네요 선생님.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꼭 기다려 주세요. 보이는 라디오 건강 한의사.
네, 보이는 라디오 이주영 원장님께서 눈을 깜빡깜빡하는 아이에 대한 그 고민을 좀 풀어주셨습니다.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잘 모른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배를 만져주면서 엄마의 따뜻한 체온을 나눠주는 게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보시고요. 오늘의 건강 토크 시작해 볼까요? 네, 자 한때 세계 최고의 수영 선수였던 마이클 펠프스가 네. 등에 어떤 자국들이 있어서 큰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항이었어요. 부항을요? 네. 서양에서 부항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원장님들과 함께 이 부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부항 치료 이름부터 뭐 익숙하긴 하지만 부항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 치료인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자 일단 서재화 원장님께서 부항 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부항은 피부에 부항컵을 놓고 공기를 빼서 음압을 형성해서 치료하는 물리적인 요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손으로 누르는 거나 기구로 누르고 마사지 받는 것을 압력을 준다 해서 양압 치료라 그러고요. 예. 이것처럼 공기를 빼서 압력을 위로 끌어올리는 걸 음압 치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부항컵이 닿는 부위에 피하 조직이 들어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신진대사를 촉진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한방 물리요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20년 도쿄올림픽에 되게 이슈가 됐어요. 네. 수영 선수들이 부항 자국이 온몸에 있으니까 외신 기자들이 전신에 있는 저 다크서클은 뭐냐 이렇게 제목을 해가지고 저 그 피부병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왔던 거 맞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사실은 유럽이나 뭐 미국의 다른 외국인 선수들이 부항요법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이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치료법 바로 부항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부항 치료가 이제 어디에 좋은지도 좀 궁금하잖아요. 사실 네.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부항 자국이 등에 있는 것도 봤고 뭐 팔에 있는 것도 봤고 여기저기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 온몸 전체적으로 다 치료에 효과가 있는 건지 어디에 좋은 건가요, 원장님? 부항 같은 경우에는 한의학적 이제 통증 개념인 통즉불통, 불통즉통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예. 순환이 잘 되면 통증이 생기지 않고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통증이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항 같은 경우는 이제 흡입력을 이용해서 혈관이라든지 아니면 근육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혈액이라든지 림프액 순환을 도와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혈이라든지 노폐물을 잘 배출될 수 있게 해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987년에 이게 건강보험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주로 근골격계 질환을 위주로 이제 치료를 하지만 현대에는 이제 비만이라든지 피부 질환 그리고 중풍으로 인한 마비 질환 등에도 두루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골격계 질환에 특히 효과가 있지만 요즘에는 비만과 어떤 피부 질환에도 쓰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사람이 부항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지 그 대상이 궁금한데요. 이건 김남식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침을 맞아야 하시는 사실 모든 분들은 다 부항 치료를 받으셔야면 좋고 네, 더 네.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부항을 할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관만 흡착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침을 놓은 다음에 관을 붙여가지고 피를 방출시키기도 하는데요. 피를 방출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면 마치 침을 한 10번 정도 맞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침을 맞으셔야 하는 모든 분들은 사용할 수 있고 삐체담이라는 단어를 좀 신조어긴 한데 삐체담이요? 네. 삐고 체하고 담 결렸을 때 특히나 특효가 있습니다. 예. 삐어서 이렇게 부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혈액 순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액들이 몰려 있거든요. 그거를 방출시켜주면 새로운 체액이 모이면서 회복 능력을 상승시킬 수가 있고요. 체했을 때는 우리 기혈 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가슴이나 등 부위에 탁 막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등에다가 피를 빼주면 자율신경계통이 잘 소통이 되면서 또 좋아지는 그런 이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담 결린 거는 사실은 근육이 굳어진 거예요. 예. 근육을 풀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부항 치료입니다. 때문에 삐, 체, 담이 있을 때는 부항 치료를 시행하시면 좋습니다. 네, 이게 괜히 운동선수가 많이 받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또 삐체담, 삐고 또 체하고 담이 담 뭐였죠? 걸렸을 담 때. 걸렸을 때. 네. 네, 맞아요. 펠프스가 잘 알고 있는 거네요. 네.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 담 걸리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잠깐 입에 담이 걸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부항의 효과를 저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항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멍자국이라고 해야 되나? 빨간 자국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걸 보면은 아플 것만 같고 무서웠거든요. 그런 빨간 자국이 정말 괜찮은 건지 안 좋은 건 아닌지 여쭤보고 싶어요, 원장님. 네네. 오늘 부항 효과를 듣고 가시면 받을 걸 그랬나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후회하실 거예요. 이제 보면 환자분마다 분홍색인 분도 있고요. 빨간색도 있고 뭐 보랏빛까지 나는 분들도 있는데 맞아요. 그 색소 색깔에 따라서 저희 한의사들은 병의 경중이나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치료 기간이나 예후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반상출혈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 타박 당했을 때도 멍이 들죠. 그건 양압이고요. 부항컵으로 공기를 제거하는 음압, 압력을 줬을 때 생기는 반상출혈은 사실은 모세혈관이 파열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적혈구가 나오게 되고 우리 몸에서는 대식세포라 그래서 몸의 염증 물질을 잡아먹어주는 청소해주는 세포가 있거든요. 예. 그럼 그 부항 주변에 대식세포가 몰려서 적혈구를 먹습니다. 그래서 진짜 실험으로 저희가 실험을 해봤더니 산소를 많이 포함하는 산화 헤모글로빈이 이쪽에 많이 몰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염증을 제거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산화작용이 풍부해져서 부항이 이 국소 부위에 재생작용을 월등히 높여준다고 합니다. 이거 좋은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거 다음 주에는 여기에 막 이렇게 자국이 있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긴 없겠죠? 네. 얼굴만 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이제 부항을 통해서 그 어혈을 빼기도 한다 이런 얘기도 또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 어혈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자, 김남식 원장님이 알려주시죠. 어혈은 이제 흔히들 나쁜 피라고들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사실 몸 안에 있는 것 중에 나쁜 피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좀 저하되어 있거나 아니면 비정상적인 체액, 그러니까 혈관 안에 있어야 되는 혈액들이 밖으로 나와 있다든지 아니면 림프에 부종이 생겨 있다든지, 그러니까 꼭 피가 아니더라도 체액에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를 이제 어혈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혈관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밖에 나와 있으면 이제 멍이 들어 있겠죠. 그런 것도 이제 어혈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림프에 부종이 생기는, 그러니까 어디가 이렇게 부어서 예를 들면 삐었을 때 조직이 손상되면서 부었다 이런 것도 어혈이라고 볼 수 있고, 예. 통증이 있는 것은 다 어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혈이 있으면 통증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어혈이라는 게 어떤 뭐 나쁜 피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체액의 순환이 저해된 부분들 그리고 통증을 만드는 것들은 다 어혈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궁금한 게요. 피가 나면 효과가 좋은 건지, 피가 안 나도 효과가 있는 건지 아마 부항을 받아보신 분들의 경우에는 또 이 부분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 황인규 원장님, 피가 나야만 제대로 치료를 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환자분들도 이제 오셔가지고 네. 나쁜 피를 빼야 된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제 부항을 하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나면 거기 안에 이제 피가 굳어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하지만 정상적인 혈액 같은 경우에도 산소와 만난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굳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죽은 피, 나쁜 피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건부항 같은 경우에는 부항을 하게 되면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또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사혈을 해서 이제 피를 뽑게 되는 습부항 같은 경우에는 건부항 효과에 또 어혈을 제거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의 상태와 그 질병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뭐 피를 빼서 더 좋다. 피를 안 빼서 뭐 효과가 더 적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왠지 느낌으로는 뭐 피가 좀 나야. 피를 봐야만. 네, 그러니까요. 뭔가 치료를 좀 받은 것 같고 이런 네.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건부항과 습부항을 나눠서 치료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부항을 했을 때 이제 효과를 본 분들은 이거 정말 날마다 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이거 정말 날마다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한데 서재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건부항은 자주 해도 좋습니다. 다만 오래 하시는 거는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항을 하다 보면 여기에 너무 오래 하실 때 수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마다 다른데 어떤 분은 건부항을 3분, 5분, 7분 이내로 지속을 하고 일주일에 뭐 5회에서 이 정도는 하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논문을 보면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에게 부항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봤는데
감정적 변화나 수면의 상태가 월등히 좋아졌다. 게다가 10회 치료한 군과 5회 치료한 군이 비교적으로 했을 때 10회가 훨씬 좋아졌다라는 논문 결과가 있습니다. 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습부학, 이렇게 니들로 바드를 따다다다다 자극한 다음에 컵으로 석션을 하면 피가 나오거든요. 네. 이 습부항은 너무 자주 하시는 거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결국에는 염증 물질이나 근육의 피로 물질을 제거하고자 하는 게 습부항인데 자주 해도 그 사이 간격에 피로 물질이 그만큼 쌓이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댁에서 혹시나 습부항 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우려스러운데 이건 꼭 감염의 우려가 있고 소독을 해야 되고 일회용 부항컵을 사용하기 때문에 꼭 습부항은 한의원에 오셔서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이걸 자주 해도는 되는데 특히 건부항은 자주 해도 되긴 하는데 한 번에 오래 하진 말아라. 뭐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야겠네요. 습부항을 또 혼자 집에서 했다고 하는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하니까 맞아요. 네. 그런 거는 꼭 여러분들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부항 후에 멍이 오래 가는데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대신 한번 드려볼게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멍이 잘 드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쉽게 멍이 잘 안 들어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멍의 유무, 멍의 그 지속 기간 그것도 문제가 있는지 원장님, 네. 김나시 원장님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멍이 오래 가는 건 사실 좋은 상태는 아니기는 합니다. 이제 그 부분 그리고 거기를 대표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등에는 우리 오장육부가 배속이 되어 있는데 그 오장육부가 좋지 않은 부분에는 조금 더 멍이 잘 들게 되어 있고요. 아픈 부위들, 그러니까 체액의 순환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은 멍이 더 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는 좀 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전체적으로 멍이 회복이 안 되시는 분들은 조직에 대한 재생 능력이 좀 떨어져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사가 좀 약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멍이 드는 건 근데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멍을 들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부항을 뜨는 거거든요. 일부러 미세한 손상을 만들어서 그 조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멍이 잘 들고 더 진하면 나는 이 부분이 좀 안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멍 드는 것 자체는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 2주 정도면 다 없어지니까요. 이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사람에 따라 뭐 어떤 색깔이나 이런 건 좀 다를 순 있어도 멍 자체를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한방의 답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질환 사례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 사연은요, 47세 여성분이고요. 만성 두통을 앓고 계시는 분입니다. 3개월 전부터 두통과 약간의 어지러움 증상이 있었는데 예전에도 간헐적으로 두통이 있었으나 진통제를 복용하면 괜찮아졌었고요. 최근 두통 증상이 반복 재발되는 경향으로 하루에 1회, 낮 시간에는 3시간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병원에 검사를 받았으나 이 브레인 MRI를 해봤으나 이상 없음으로 떠서 참 답답하실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만성 두통이 있어서 검사도 다 해봤는데 문제가 없대요. 자, 그럼 오늘 이 사례자분을 통해서 이 두통에 대해서 원장님들께 한번 좀 여쭤볼까 하는데, 자, 두통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정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고통을 받고 계시잖아요. 네. 자, 이 만성 두통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먼저 황인규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두통이라고 하면 두피로 인한 이제 머리 부분의 통증을 제외하고 머리에서 느껴지는 통증을 이야기합니다. 네. 국민 10명 중에 8명이 겪어봤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겪는 통증인데요. 두통은 크게 특별한 원인이 없이 발생하는 1차성 두통과 기저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2차성 두통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네. 1차성 두통 같은 경우는 머리에 띠를 조이듯이 조이는 통증이 느껴지는 긴장성 두통과 그리고 머리 한쪽이 지끈지끈하게 박동성으로 통증이 있는 편두통, 그리고 관자놀이나 눈 부근에 심한 통증이 느껴지는 군발성 두통 등이 있습니다. 예. 네. 2차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뇌종양, 그리고 경추성 두통 등 기저질환에 의한 두통이 있는데요. 주로 2차성 두통보다는 두통은 1차성 두통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통제를 먹고 나서 이제 빨리 괜찮아져서 이거 별 문제가 없겠거니 하고 이제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와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혈관이라든지 신경이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 혈관과 신경이 손상되었을 경우 허혈성 뇌질환이라든지 뇌졸중 등 심각한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두통이라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셔가지고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두통을 앓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 신경을 쓰고 예민해 하시거든요. 그렇죠. 한의학적으로 그럼 이 두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원장님? 크게는 외감 두통과 내상 두통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감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저희 한의학에서는 병에 사기가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그 사기라는 게 요즘 말로 하면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머리는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풍한 습 열이라는 외감의 사기에 상했을 때 두통이 일어날 수 있는데 동반되는 증상이 감기와 같은 증상입니다. 발열이나 오한이나 코막힘, 입마름이 같이 동반될 수 있고요. 내상 두통은 내부에 있는 내 장기가 허하거나 문제가 생겨서 올라오는 두통입니다. 주로 간, 비, 신이라는 세 장부가 영향을 받는데요. 간은 스트레스, 비는 소화기나 음식 조절이 안 됐을 때, 신은 타고난 기운이 허하신 분들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네. 그래서 그 장부에 따라 양상이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보면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신경성 두통, 담골 두통, 어혈성 두통, 혈행장애 두통, 기혈 휴어증이 있는데요. 우선 신경성은 말 그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나오는 두통입니다. 주로 눈꼬리를 주변으로 이 관자놀이 따라서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런 분들은 눈이나 얼굴 여기 광대뼈 부위가 붉습니다. 또한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을 잘 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담골 두통은 담적이라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됐을 때 또는 너무 과식이나 폭식으로 인해서 소화기에 담적이라고 하는 노폐물이 쌓였을 때 그 담적이 위로 치받쳐서 올라오는 두통입니다. 예. 따라서 속이 미식거리다거나 어지럽거나 입맛을 잃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혈성 두통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부딪히거나 이렇게 크게 타박을 당했을 때 어혈이 쌓였다라고 표현하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외상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두통이고 네 번째 혈행장애 두통은 혈액순환이 많이 되지 않는 경우에 심장의 심박과 동일하게 박동성으로 뚝뚝뚝 오는 두통을 의미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혈 휴어증은 그러니까 타고난 기운이 약할 수도 있고요. 만성 피로나 뭐 음식을 먹지 못하는 뭐 다른 전신 질환이 있으셔서 허에서 생기는 두통인데 그 강도는 미약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이 되니까 환자분은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이런 분들 보면 대부분 오후에 더욱 심해지고 숙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두통의 한의학적 원인에 대해서 서재화 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자, 그런데 두통이 보통은 뭐 잠깐 왔다가 사라지지만 어떨 때는 정말 뭔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이 들 때도 있거든요. 몇 시간씩 지속되면 또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두통이 의료진을 빨리 찾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 그건 어떤 건지 김남식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두통은 사실 굉장히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쉽게 지나가는 그런 증상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언급해드리는 경우가 있다면 빨리 좀 병원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심한 느낌이고 또 새로운 느낌의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뇌 안에 좀 뭔가 이상이 생기지 않았나를 좀 의심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빨리 병원을 찾으셔야 되고요. 또한 하루하루 점점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두통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뭐 어떤 뇌 안에 종양이라든지 아니면 출혈 같은 것들이 두통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꼭 병원을 좀 찾으셔야겠습니다. 또한 이제 용변이나 구토를 할 때는 뇌압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때 두통이 악화하는 경우에도 뇌랑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은가를 생각하고 병원을 찾으셔야 되고요. 발열이, 그러니까 고열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고열이 동반되는 두통은 그냥 감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한데 뇌수막염 같은 질환일 수 있습니다. 예.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바로 병원에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토가 동반되는 경우에도 뇌압이 상승하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뇌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구토가 있으면서 머리가 아프다 이러면 바로 혈압도 재보시고 바로 병원을 가셔야 되고요. 뭐 당연히 신경학적인 결손이라고 해서 신경의 문제들, 뭐 한쪽에 손발에 힘이 풀렸다든지 감각이 어디가 없어졌다든지 평형을 못 잡는다든지 이러한 경우에서도 빨리 그 병원을 찾으셔야 되는 두통의 종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한의원에도 두통 환자분들이 참 많이 찾는다고 들었는데 주로 한의원에 찾는 환자들의 그 두통의 특징이 있다던가 증상이 있다던가 좀 궁금한데 화인규 원장님 어떤 분들이 많을까요? 다른 뭐 편두통이라든지 다른 두통 치료도 많이 하지만 근골격계 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추성 두통을 많이 치료하게 됩니다. 아, 네. 현대인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두통으로 목 관절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이렇게 장시간 일을 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뭐 구부정한 자세로 모니터를 오래 본다든지 아니면은 고개를 숙여서 핸드폰을 장시간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흔히 이제 목 디스크로 생기는 두통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신경이 자극돼서 발생하는 두통입니다. 예.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경추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옆머리보다는 이제 뒷머리에서 통증이 발생을 뒷골이 합니다. 땡기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제 머리와 어깨를 이어주는 게 목이기 때문에 그 머리와 목이 이어지는 그 부분을 손가락으로 누르게 되면 또 네.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경추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이 중간에 목과 어깨를 이어주게 되므로 뒤통수에서 시작을 해서 목을 통해서 어깨까지 또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네. 두통이 있는 동안 이렇게 목을 한번 돌려보면 불편한 느낌이라든지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경추성 두통은 이명이라든지 어지러움도 동반을 하게 되고 목이라든지 어깨 통증뿐만 아니라 손저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한의원에서는 이런 경추성 두통을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는데요. 경직된 목 주변 근육을 풀어서 이완을 시켜주고 또 틀어진 경추를 추나 치료를 통해서 맞춰준다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것을 보시고 본인이 이제 경추성 두통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은 가까운 한의원을 이용하셔서 두통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만성 저도 두통을 앓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제가 머리는 큰데 목이 얇고 길어서 항상 목이 무리를 해요. 그래서 여기 뒷골이 땡기고 그런 날은 아침부터 이거 머리 아프겠는데 하면 그날은 어김없이 머리가 아파서 저 혼자 손으로 마사지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한의원에 가게 되면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이제 환자분들은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 걸까요? 머리 사이즈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머리 사이즈를 줄일 수는 없고. 왜 이러실까요? 머리는 다 무겁습니다. 경추에도 네. 다 무거운데 각도가 좋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교정해주는 이제 추나 치료 같은 거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일단 가장 주된 치료 방법은 두통에 있어서는 침 치료입니다. 네. 침 치료의 특효가 되는 게 그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통이고 하나는 두통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이 치료 효과를 다 분석해놓은 이제 코크란 리뷰라는 굉장히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요. 예. 거기에서 연구를 다 시행을 해봤더니 약 5,000명 정도를 가지고 이제 편두통 환자들 대상을 시험을 해본 거예요. 편두통 환자들은 이제 약을 맨날 싸들고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편두통 발작이 언제 생길지 몰라서 그 편두통 발작에 사용하는 예방약보다 침 치료가 더욱더 우월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네. 편두통 발작의 빈도를 낮춰주는데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였다는 그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긴장성 두통, 대부분의 두통이 한 90% 정도는 이제 긴장성 두통이라고 그 근막이 굳어지는 두통이 생기는데 네. 긴장성 두통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치료보다 침 치료가 더욱더 우월했다라고 하는 결과도 있습니다. 또 만성 두통의 경우에 만성 두통은 이제 3개월 이상 두통이 지속하는 경우를 이제 의미를 하는데요. 네. 만성 두통의 경우에서도 약 2에서 6개월 정도 침 치료를 꾸준히 시행하면 효과가 좋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크란 리뷰라는 그 집단에서 침 치료를 두통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두통이 어디 가서 이제 진통제를 먹었는데도 잘 호전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한의원에서 치료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 두통의 추나 치료가 네. 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들었는데 김남식 원장님 또 이 치료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이어서 맞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추나 치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까 뭐 머리 사이즈 줄이실 수는 없다 그랬는데 머리 사이즈는 다 비슷합니다. 네. 머리의 위치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제 요새 핸드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많기 때문에 머리가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면 후두 하 근육이라 그래서 목 뒤에 있는 근육이 꽉 굳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 또 왜 문제가 되냐면 후두 신경이라고 하는 위쪽으로 이렇게 주행하는 신경이 그 구멍에서 나옵니다. 네. 거기가 굳어지게 되면 여기 때문에 자세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목을 교정해주는 방법을 사용하면 그 신경의 그 포착된 부분도 풀릴 수 있고 자세가 좋아지기 때문에 두통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추나에는 경근 추나라는 것도 있는데요. 긴장성 두통, 그러니까 약 두통의 90%를 차지하는 두통은 근육이 굳어져서 생기는 두통이거든요. 네. 추나 치료는 근육 자체를 풀어주는 술기들도 있기 때문에 긴장성 두통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예. 원장님 그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데 저 네. 같은 경우에는 두통이 있을 때 이 뒷목이 좀 약간 뻣뻣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여기 귀 뒤쪽이 뭐라고 하나요? 그 풍지혈이라고 풍지혈. 하나요? 맞습니다. 이쪽을 좀 이렇게 주물러주면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거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후두신경이라고 하는 게 바로 거기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뭐 정확한 위치를 안 찾으셔도 돼요. 이 머리 뒤에 보면 톡 튀어나와 있는 뼈가 하나 만져지실 텐데 네. 그 아랫부분은 어디든지 간에 이렇게 쭉 움직여가면서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아픈 부위가 있어요. 네. 그게 바로 굳어져 있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엄지손가락으로 누르셔도 되고 또한 이제 뭐 어머니나 주변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 사랑하는 사람 없으면 아파야겠네요. 그냥 혼자 뭐 이러고 살아야죠, 그냥 그래요, 뭐. 그래요. 네. 혼자 하죠. 그러면 이런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방법 외에도 만성 두통 환자가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거나 이게 또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통증일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이런 분들이 생활 습관에서 지켜야 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장님? 네, 그 두통 환자분들이 CT나 MRI 사진상 아무 이상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제가 권하는 게 두통 일기를 한번 써보시라고 하는데요. 네. 내가 어떤 상황에서 또는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언제 뭘 먹었을 때 왜 두통이 있는지 한번 일기를 써보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두통의 원인이 어떤 건지 조금은 찾아볼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생리주기에 따라서 뭐 배란일이나 생리 전 증후군으로 두통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자는 폐경이 되면 두통 다 좋아진다고 얘기를 들었다고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주기에 따라서 두통이 어떤지 해서 관리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규칙적인 식습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복 시간이 5시간 이상 늘어나면 저혈당에 빠지는데요. 저혈당으로 인해서 혈당을 높이기 위해서 혈관은 수축을 하게 되고 뇌혈류는 갑자기 증폭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두통을 느끼기 때문에 입맛이 없더라도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규칙적인 혈당 섭취, 규칙적인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두통을 유발하는 음식이 있어요. 네. 제일 우선이 커피이거든요. 아, 네. 예. 그러니까 특히 저혈압이신 분들, 이렇게 손발 차고 뭐 창백하고 하신 저혈압인 여자분들은 아침에 꼭 모닝 커피를 드셔야 된다고 하는데요. 카페인이 혈관을 수축해주기 때문에 순간 두통이 없고 머리가 맑은 것 같지만 그 반동 작용으로 혈관이 다시 이완되면서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민, 글루탄산임, 아질산염, 아스파탐이라는 이런 물질들, 합성 물질이 들어갔을 때도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와인, 치즈, 예, 그리고 MSG가 많이 있는 스낵, 또 베이컨이나 소시지, 아질산염이 많은 그런 인공 첨가물이나 청량음료, 뭐 아이스크림이나 껌에도 두통을 유발하는 화학물질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피로나 과로를 최소화해야 되는데요. 갱년기 증상으로 인해서 불면이 있다거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잠을 못 주무실 경우에는 낮에 잠깐 낮잠을 좀 보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연히 스트레스 관리, 이제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니까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누가 뭐 스트레스 받고 싶어서 받는 분은 없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외부에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게 스트레스인데요. 나만의 울적했을 때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간단하게 맨손 체조라도 이렇게 하셔서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원장님께서 이 만성 두통 환자
환자의 생활 관리, 그러니까 두통을 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셨는데 전 또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날씨가 추워진 후에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찬 공기 쐬기 시작하면은 두통이 시작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서 원장님 이게 그 날씨 같은 게 네. 좀 영향이 있을까요? 그럼요. 머리는 항상 민감하기 때문에 외부 환경이나 온도, 습도에 민감하게 작용을 합니다. 저혈압, 그러니까 저기압. 우리가 날씨가 흐리면 기압이 저기압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몸의 혈관이 수축이나 이완에 그 반응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혈액순환이 평소 잘 안 되셨던 분들 또는 한의학적으로 혈액에 열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분들은 그 혈관의 박동에 민감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두통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두통 있는 분들은 계절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들어보니까 저는 제가 머리가 커서 머리가 아픈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커요. 왜 자꾸 그러세요? 머리가 커서 그런 줄 알았는데 커피 많이 마시고 이런 생활 습관에서도 고쳐야 될 것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전문가님들의 손을 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네, 이렇게 오늘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건강 꿀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재 원장님께서 준비하신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한의사 서재화 원장입니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말이 있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역류성 식도염, 척추 디스크 질환, 무릎 관절염. 이 많은 질환들이 다 비만과 연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이어트를 도전하지만 막상 성공한 사례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비만은 내가 운동을 안 해서, 내가 게을러서, 내 잘못이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꾸준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반복된 다이어트와 실패하는 요요 현상으로 인해서 자존감, 자신감만 떨어뜨릴 뿐인데요.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 하는 것처럼 새해에는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랫동안 다이어트하는 과정에서 참 유혹이 많습니다.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꿀팁 10가지를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술. 다이어트 기간에 술 마셔야 될까요? 당연히 마시면 안 되지만 또 마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술만 드시는 거는 괜찮은데 술자리에 안주와 함께 드시는 술은 안 됩니다. 제일 나쁜 술은 반주입니다. 식사와 함께 마시는 술은 습관을 만들어서 자꾸자꾸 술과 음식을 과식포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술안주는 물입니다. 술은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술 마시기 전 2시간부터 술 마시는 틈틈이 수분 섭취를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과일. 식후에 디저트로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있죠. 식사 후에 먹는 과일은 모두 다 지방이 될 뿐입니다. 과일을 드시고 싶으면 식사 전에 또는 에피타이저로 식사와 함께 드시길 권합니다. 입이 심심해서 과일을 드시는 경우는 자꾸 뭔가 음식을 찾게 하는 습관을 만들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음료입니다. 음료는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시기 때문에 음료수가 막상 음식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마셔도 되는 것은 물입니다. 또한 칼로리가 낮은 10kcal 이하의 아메리카노 커피나 녹차, 홍차와 같은 음료수는 마셔도 됩니다. 그런데 탄산음료나 생과일 주스나 녹즙같이 꼭 내가 마시고 싶다, 정 마셔야 되겠다 하는 음료가 있으면 식사와 함께 음식처럼 드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넷째, 음식 삼키고 먹기. 허겁지겁 폭식을 하시는 분들 모습을 옆에서 한번 지켜보신 적 있나요? 그분들을 보면 입에 음식이 가득 차 있는데도 다음 숟가락에 음식을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번 이상 꼭꼭꼭 오래오래 씹어서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 과식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드실 때는 한 입을 크게 베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입안 가득 음식을 넣고 꼭꼭꼭 우적우적 씹고 그 음식을 다 삼킨 다음에 다음 한 입도 입안 한 가득 드시면 과식 폭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째, 남는 음식 버리기. 배부른데도 음식이 남아있으니까 계속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말하죠. 음식 남기면 지옥 간다고. 그런데 남는 음식 먹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과감하게 음식은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정 음식 버리는 게 아까우신 분들은 그걸 덜어놨다가 다음 끼니에 식사로 드셔도 되고요. 애초에 처음부터 음식 준비를 할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분량만큼만 1인 1메뉴 1인분으로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6번째, 저혈당일 때는 초콜릿을 활용해도 됩니다. 다이어트 기간에 초콜릿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5시간 이상의 공복이 되면 몸은 저혈당이 됩니다. 그래서 손발이 떨리기도 하고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기도 하고 굉장히 예민해져서 짜증과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음식을 드시면 폭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밀크 초콜릿 25g,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만한 그 하나씩 낮게 포장된 초콜릿 있죠? 3알을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물 1컵을 드시면 30분 뒤에 식사를 하실 경우에는 폭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식사일기 쓰기. 기록은 기억을 이깁니다. 즉 막상 내가 뭘 먹는지, 뭘 마시는지 다 적어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것을 먹고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어떤 음식을 얼마만큼 먹는지를 기록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 운동은 저녁에 하기. 낮에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소모되는 칼로리만큼 섭취하고 싶은 식욕이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다이어트 기간에 가장 적절한 운동 시간은 저녁 8시입니다. 7시 전까지는 저녁 식사를 꼭 하시고 마무리하신 다음에 1시간 정도 소화 시간을 두고 8시에 운동을 1시간 동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신 후에 꼭 11시에는 취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9번째, 식판에 덜어서 식사하기. 다이어트 기간 제일 피해야 할 음식이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만찬입니다. 왜 중국 만찬에 가면 돌아가는 회전판에 음식을 내가 그때그때 덜어 먹기도 하고, 한정식을 가면 반찬을 각자 집어서 먹잖아요. 이렇게 먹으면 내가 얼마나 어느 만큼의 양을 먹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다이어트 기간에 햄버거를 드셔도 괜찮습니다. 햄버거, 샌드위치, 일식의 1인분 정찬, 도시락 형태의 음식은 내가 먹는 양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어트 간식으로 알려져 있는 강냉이, 뻥튀기, 고구마 말랭이, 간 말랭이 이런 건조 음식은 피하셔야 됩니다. 음식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수분이 날아가고 함량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칼로리가 쭉쭉쭉 오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다이어트 꿀팁 10가지로 잘 실천하셔서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재영 원장님께서 이 비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술, 과일, 음료를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중에서 특히 과일, 살 안 찌는 줄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은 살찌는 아주 주범이다. 이 부분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비만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수단과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하는데 네. 또 하나 이용할 수 있는 게 한약이지 않을까 그렇죠. 싶거든요. 원장님, 이 한약을 통해서 비만 치료는 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다양한 방법을 언급하셨는데 다양한 방법 중에서 성공률 1위를 차지한 것이 바로 이제 한방 치료입니다. 아, 그래요? 다이어트 한약.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꿀팁을 말씀해 주셨는데 혼자서 다 이거를 혼자 개선시키기가 하루아침에 습관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다이어트 한약을 먹으면 이제 대사를 증진시키고 노폐물도 배출시키고 그다음에 새로운 식습관을 정착시키고 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살을 태워주는 데 더욱더 이제 전문적인 그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한약 치료랑 그리고 한약을 드시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꿀팁을 내 습관으로 붙여주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유지를 해서 살이 다시 찌지 않게 관리하시는 것이 더욱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 꿀팁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한방이 답이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